30년 전 한 남자가 가족을 버리고 사라졌습니다. 도박 빚에 쫓기던 그는 아내와 어린 아들을 남겨둔 채 어둠 속으로 사라졌죠. 남겨진 가족은 빚더미와 고통 속에서 절망했고 어머니는 과로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2025년 서울의 한 대형 병원, 국내 최고의 폐암 수술 전문의 강지호 교수, 그의 차가운 완벽주의 뒤에는 아버지에 대한 증오가 숨어 있었어요. 어느 날 그의 앞에 한 명의 가난한 암 환자가 나타납니다. 무연고 노인, 기초생활수급자, 폐암 말기. 차트를 확인하는 순간 지호의 손이 멈춰버렸습니다. 30년 만에 재회한 아버지와 아들. 한 사람은 생명을 쥔 의사, 다른 한 사람은 목숨을 맡긴 환자. 기구한 이들의 만남에는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요? 사연 시작합니다. 2025년 11월 18일 화요일 아침, 서울 강남구 중심가에 자리한 서울 메디컬 센터는 언제나처럼 분주한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지하철 2호선 삼성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한 이 병원은 국내 최고의 암 치료 시설로 손꼽히는 곳이었죠. 특히 암센터 외과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술 건수를 자랑했어요. 오전 7시 30분, 12층 암센터 외과 복도에 경쾌한 구두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흰 가운을 휘날리며 걷는 남자, 강지호 교수였어요. 53세, 국내 폐암 수술 분야에서 그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매년 200건이 넘는 고난도 수술을 성공시키는 신의 손. 의학 저널에 논문을 30편 이상 발표한 학자. 그러나 동료들은 그를 차갑다고 말했어요. 완벽주의자,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 환자에게 친절하지만 거리를 두는 의사. 지호는 자신의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책상 위에는 오늘 입원하는 신환들의 차트 묶음이 놓여 있었어요. 그는 커피 한 잔을 들고 의자에 앉아 전자차트 시스템에 로그인했습니다. 교수님, 좋은 아침입니다. 26세의 젊은 간호사가 태블릿을 들고 들어왔어요. 그녀는 밝은 목소리로 인사하며 오늘의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입원 환자 총 5명입니다. VIP 병동의 갑상선암 수술 후 경과 관찰 환자 1분, 4인실에 폐암 초기 환자 2분 계시고요. 지호는 화면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손가락이 마우스를 움직이며 환자 정보를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간호사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이어갔어요. 그리고 6인실 일반 병동에 배정된 환자분이 1분 계신데요. 좀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어떤 케이스죠? 지호는 여전히 화면을 보며 무심하게 물었습니다. 강만복 씨, 67세 남성 환자분인데 폐암 3기비로 어젯밤 응급실 통해서 입원하셨어요. 무연고자시고 기초생활수급자 신분이라 경제적 상황이 매우 열악하십니다. 전이 상태는 림프절전이 있고 흉막 유착 소견도 있습니다. CT상으로는 절제 가능해 보이는데 환자분 전신 상태가 좋지 않아서 영양관리부터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호는 습관적으로 다음 환자로 넘어가려다 멈칫했습니다. 강만복. 그 이름이 묘하게 귀에 걸렸어요. 흔한 이름은 아니었죠. 그는 화면 상단의 기본 인적사항 탭을 클릭했습니다. 생년월일 1958년 3월 12일. 본적지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127-5.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지호의 손가락이 마우스 위에서 굳어버렸어요. 혹시, 아니 설마. 그는 천천히 환자 사진 탭을 클릭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얼굴, 주름이 깊이 파인 얼굴, 거칠게 늙어버린 백발머리, 움푹 들어간 눈. 30년이라는 시간이 한 사람을 이렇게까지 변하게 만들 수 있다니. 하지만 그 눈매만큼은 지호의 기억 속 그 사람과 똑같았습니다. 왼쪽 눈썹 끝에 작은 흉터까지도. 교수님?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지호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의 머릿속에는 30년 전 가을밤의 기억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비 오던 밤 현관문을 박차고 나가던 아버지의 뒷모습,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던 그 사람. 교수님, 괜찮으세요? 얼굴색이. 지호는 정신을 차리고 의자를 뒤로 밀었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어요. 이 환자, 제가 직접 담당하겠습니다. 주치의를 저로 배정해 주세요. 간호사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교수님이 직접 담당하신다고요? 보통 이런 무연고 환자분들은 레지던트 선생님들이 맡으시는데 제가 본다고 했습니다. 지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간호사는 더 이상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회진 준비 도와드리겠습니다. 간호사가 나가고 진료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지호는 화면 속 사진을 한참 동안 응시했어요. 30년 만의 재회. 그것도 이런 식으로. 도박으로 가족을 파멸시키고 어머니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그 사람이 이제 자신의 환자가 되어 나타난 것입니다. 지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져 나왔어요. 그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강만복, 정말 당신이군요. 30년 만에 이렇게 만날 줄은 몰랐어요. 그의 입가에 냉소적인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필 내 병원에, 내 환자로. 인생 참 아이러니하네요. 창밖으로 11월의 차가운 햇살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지호는 눈을 감았어요. 그의 마음속에는 증오와 혼란,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회진 시간이었습니다. 지호는 레지던트 2명과 간호사를 대동하고 병동으로 향했어요. 복도를 걸으며 그는 평소처럼 침착한 표정을 유지했지만 가슴속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9층에 멈췄어요. 일반 병동이었습니다. VIP 병실이나 4인실은 지호의 일상적인 회진 코스였지만 6인실은 보통 레지던트들이 담당했죠. 그래서 뒤따라오던 젊은 레지던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오늘은 6인실도 직접 보시는 거예요? 지호는 앞을 보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직접 봅니다. 복도 끝 906호실. 문패에는 6인실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지호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좁은 공간에 6개의 침대가 빼곡히 들어차 있었죠. 각 침대 사이에는 얇은 커튼만이 프라이버시를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지호는 차트를 확인하며 침대를 하나씩 지나쳤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5번째 침대 앞에서 그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간호사가 커튼을 젖혔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낀 채 반쯤 일어나 앉아있는 노인. 강만복이었어요. 실제로 마주하니 사진보다 더 수척해 보였습니다. 한때 건장했을 체격은 온데간데였고 60kg도 안 될 것 같은 마른 몸. 병원복 위로 드러난 손목은 뼈만 앙상했죠. 지호는 의도적으로 차트만 보며 말했습니다. 강만복 환자, 산소 포화도는? 간호사가 대답했어요. 93%입니다. 식사는 하셨습니까? 만복이 힘없는 목소리로 기침을 하며 대답했습니다. 콜록. 조금 먹었는데 잘 안 넘어가서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만복이 지호의 목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어 올려다봤어요. 하얗게 센 눈썹 아래 움푹 들어간 눈이 지호를 향했습니다. 만복은 잠시 지호의 얼굴을 보더니 이상한 표정을 지었어요. 선생님 목소리가 왠지 익숙한 것 같은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지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그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차트만 보며 차갑게 말했어요. 폐암 3기비입니다. 영양 상태 개선 후 2주 뒤 재평가하겠습니다. 고단백 식이요법 시작하세요. 선생님, 혹시 성함이?
지호는 만복의 질문을 무시하고 간호사에게 지시했습니다. 혈액 검사 추가로 해주시고 영양사 상담 예약하세요. 다음 환자. 커튼이 확 닫혔습니다. 지호는 재빨리 다음 침대로 이동했어요. 그러나 그의 등 뒤에서 만복은 여전히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은 얼굴을 변하게 했지만 목소리와 뒷모습까지 완전히 지울 수는 없었던 거죠. 회진을 마치고 복도로 나온 지호는 잠시 벽에 기댔습니다. 레지던트들은 이미 다음 병동으로 이동했고 복도에는 그 혼자만 남아 있었어요.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30년 전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1995년 10월 부산 초량동의 낡은 단층 주택. 그때 지호는 23살 의대 본과 1학년이었어요. 새벽 2시 현관문이 쾅 하고 열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술 냄새와 함께 비틀거리며 들어오는 아버지. 만복은 거실 한가운데 주저앉아 헛웃음을 지었죠. 당시 지호는 작은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거실에 나와 계셨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절망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여보, 또 잃었어요? 이번엔 얼마예요? 만복은 바닥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미안해. 이번엔 진짜 딸 뻔했는데 마지막 판에서 지호 등록금까지 손댔다는 거 알아요? 이제 뭘 먹고 살라는 거예요? 그날 밤의 다툼은 유난히 격렬했습니다. 그릇이 깨지고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죠. 지호는 방문 앞에서 주먹을 꽉 쥔 채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23살 청년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만복은 집을 나갔습니다. 새벽 4시쯤이었을 거예요. 지호는 방에서 현관문 닫히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무거운 소리였죠. 창문으로 내다보니 아버지가 작은 보따리 하나를 들고 비 오는 골목을 걸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지호는 생각했어요. 가버려. 다시는 돌아오지 마. 그리고 정말로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남은 건 2천만 원의 빚이었어요. 1995년 당시로는 엄청난 금액이었죠. 어머니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시장에서 생선을 팔고 저녁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어요. 지호는 등록금을 벌기 위해 과외를 3개나 했습니다. 의대생이라는 간판이 있어서 과외비는 괜찮았지만 시간이 부족했죠. 어머니의 건강은 점점 나빠졌습니다. 2010년 지호가 전임의로 일하던 시절 어느 날 어머니가 쓰러졌어요. 과로와 영양실조 그리고 오랜 스트레스가 만든 결과였습니다. 병원에 실려갔지만 이미 늦었죠.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병상에서 지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지호야, 엄마는 괜찮아. 너만 잘 되면 돼. 그게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장례식은 초라했어요. 조문객도 많지 않았고 빈소는 병원 장례식장 가장 작은 방이었습니다. 지호는 그때 맹세했어요. 아버지를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복도에서 눈을 뜬 지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어요. 30년 만에 이렇게 만날 줄이야. 내 환자로. 그의 입가에 쓴웃음이 번졌습니다. 이게 운명의 장난인가 아니면 기회인가. 지호는 천천히 걸어 자신의 진료실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머릿속은 여전히 30년 전 그날 밤에 멈춰 있었습니다. 밤 11시 6인실 병동의 불이 꺼졌습니다. 복도의 비상등만이 희미한 빛을 병실 안으로 흘려보내고 있었어요. 5명의 환자들은 각자의 고통 속에서 잠들었지만 만복만은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며 잠들지 못했습니다. 산소호흡기에서 나오는 쉬쉬 소리, 복도에서 들려오는 간호사들의 발소리, 먼 곳에서 울리는 구급차 사이렌. 만복은 이 모든 소리를 들으며 생각에 잠겼어요. 낮에 만난 그 의사,
그 목소리가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만복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저 선생님 목소리, 왜 그렇게 익숙하지? 누구 목소리랑 똑같은데?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창밖을 보았어요. 11월의 차가운 밤하늘에는 별이 몇 개 보였습니다. 만복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이제 끝인가 보다. 67년 살았는데 남은 게 뭐가 있나? 아무것도 없네. 침대가 삐걱 소리를 냈습니다. 만복은 조심스럽게 몸을 돌렸어요. 옆 침대 환자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만복은 혼잣말을 계속했습니다. 우리 지호, 지금쯤 몇 살이지? 53? 54? 살아만 있다면. 만복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호야, 미안하다. 아빠가 너무 잘못했어. 그의 기억은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1995년 10월 16일, 만복이 집을 나가기 하루 전날 밤이었어요. 부산 남포동의 허름한 건물 지하. 도박장이었죠. 형광등 불빛 아래 여러 명의 남자들이 화투를 치고 있었습니다. 담배 연기가 자욱했어요. 만복은 그날도 졌습니다. 500만 원을 잃었죠. 그것도 빌린 돈으로. 게임이 끝나고 건물 뒤편 어두운 골목에서 2명의 건장한 남자들이 만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야, 강만복. 이번 주까지 2천만 원. 못 갚으면 네 지방 가만 안 둔다. 만복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형님, 일주일만 더요. 일주일만 더 주이소. 다른 남자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일주일? 내 아들 의대 다닌다며? 그 애부터 찾아갈까? 아, 안 됩니다. 애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만복은 바닥에 쓰러졌어요. 코에서 피가 흘렀지만 그는 계속 빌었습니다. 식구들한테는 손대지 마이소. 제발 11월 1일까지 한 푼이라도 모자라면 너 대신 내 식구들한테 받아낼 거야. 만복은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항구 근처 허름한 여관에서 밤을 지새웠어요. 그는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있으면 지호랑 마누라가 위험하다. 저놈들은 진짜 손을 댈 놈들이야. 다음 날 저녁 만복은 마지막으로 집에 들렀습니다. 술을 마시고 일부러 취한 척했어요. 가족들이 자신을 포기하게 만들기 위해서였죠. 격렬하게 싸웠습니다. 은숙은 울었고 지호는 방문 앞에서 분노에 찬 눈으로 자신을 바라봤어요. 새벽 4시 만복은 작은 보따리 하나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골목을 걸으며 그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집 창문에서 지호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죠. 만복은 고개를 돌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게 낫다. 내가 없어지면 애들은 살 수 있어. 만복은 부산을 떠났습니다. 이름을 바꾸고 전국을 떠돌았어요. 인천에서 막노동을 했고 대전에서 공사장 일을 했습니다. 가족의 소식을 듣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알면 돌아가고 싶을까봐. 10년이 지났습니다. 2005년 만복은 서울 용산의 쪽방촌에 정착했어요. 그때부터 일용직 노동으로 하루하루를 연명했죠.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웠습니다. 건강은 점점 나빠졌어요. 가끔 부산 사투리를 쓰는 사람을 만나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초량동 아십니까? 알죠. 거기 살았는데요. 거기 강씨 성 쓰는 집안 혹시 아나해서요.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만복은 더 이상 묻지 못했어요. 무서웠습니다. 가족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게 될까봐. 혹시 자신을 원망하며 힘들게 살고 있다는 걸 확인하게 될까봐. 2015년 60세가 된 만복은 강경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아, 이제 얼마 못 사는구나. 그리고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가족을 만나지 못한 채 죽는다는 것이 너무 두려웠죠. 병실 침대에서 현재로 돌아온 만복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호야, 너 잘 살고 있는 거지?
공부 잘했으니까 의사 됐을 수도 있고, 혹시 결혼도 했을까? 손주도 있으려나? 그는 작게 흐느꼈어요. 한 번만, 한 번만 보고 죽고 싶다. 잘 살고 있는지만 확인하고 싶어. 바로 그때였습니다. 옆 침대 환자가 뒤척이며 깨어났어요.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 환자였습니다. 그가 물었습니다. 어르신 안 주무세요? 만복은 당황해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 네. 잠이 안 와서요. 저도 그래요. 밤만 되면 잠이 안 오더라고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옆 침대 환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가족분은 안 오시나요? 만복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가족, 없습니다. 혼자 사세요? 네, 혼자 살아요. 원래는 식구가 있었는데, 다 내 잘못이죠, 뭐. 환자가 안타까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만복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도박을 했어요. 끊을 수가 없더라고요. 집도 날리고 빚만 잔뜩. 그래서 내가 사라지는 게 낫겠다 싶었어요. 그래도 가족한테는 연락이라도 하시지. 못하죠. 무슨 염치로.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때 23이었어요. 착한 애였는데 그의 인생 다 망쳐놨는데 무슨 얼굴로 연락을 해요. 만복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나 남은 게 있긴 해요. 지호, 우리 아들 5살 때 내가 나무 깎아서 만들어준 트럭이요. 그것만은 못 버리겠더라고요. 쪽방에 아직도 있어요. 왜 못 버리셨어요? 그걸 보면 내가 완전히 쓰레기는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때는 아들을 사랑했었으니까. 환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만복은 계속 중얼거렸어요. 근데 이제 곧 죽을 것 같아요. 그것도 혼자서. 지호는 아마 내가 죽은 줄도 모를 거예요. 만복은 다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어요. 미안해, 지호야. 아빠가 비겁했어. 도망친 거였어. 너희 지키려고 떠났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도망친 거였어. 복도에서 간호사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찰 시간이었어요. 만복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나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어린 지호의 얼굴만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회진을 마친 지호는 곧바로 의무기록실로 향했습니다. 12층 끝자락에 위치한 이곳은 평소에는 잘 오지 않는 곳이었어요. 행정 직원 한 명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고 지호가 들어서자 고개를 들었습니다. 교수님, 무슨 일이세요? 환자 기록 좀 확인하려고 합니다. 지호는 구석자리 컴퓨터에 앉아 로그인했어요.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만이 조용한 기록실에 울렸습니다. 강만복.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자 화면에 과거 의료 기록들이 떠올랐습니다. 2010년 을지병원. 강경화 진단. 주소지는 서울시 용산구 후암동 쪽방촌. 직업란에는 일용직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2012년 보라매병원. 고혈압 진단. 약 처방을 받았지만 재방문 기록은 없었습니다. 2018년 무료진료소. 당뇨 의심 소견. 역시 추적 관리 기록은 없었죠. 지호는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15년 동안 쪽방촌에서 제대로 치료도 안 받으면서 버텼구나. 그는 프린터로 기록을 출력했습니다. 서류를 정리하다가 한 줄이 눈에 들어왔어요. 비상연락처 없음. 보호자 없음. 지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당연하지. 누가 있겠어. 그는 서류를 덮고 일어섰습니다. 그러나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어요. 30년 동안 아버지가 어떻게 살았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혼자서 아파도 참으면서 그렇게 버텨온 것이죠. 오후 2시 지호는 김 교수의 연구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김 교수는 지호의 멘토였어요. 의대 시절부터 지호를 아껴왔고 지금도 가끔 인생 상담을 해주는 사람이었죠. 들어오게. 문을 열자 책 냄새가 났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의학 서적들.
창가에는 작은 커피포트가 놓여 있었어요. 김 교수는 안경을 벗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호, 오랜만이네. 앉게. 교수님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무슨 소리. 자네 얼굴 보니 무슨 일 있는 것 같은데. 김 교수는 커피를 2잔 따르며 지호 앞에 내밀었습니다. 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교수님, 좀 이상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해보게. 만약에 아주 오래전에 자기를 버린 사람이 환자로 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 교수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지호를 바라봤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자네 환자라는 건가? 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김 교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의사로서의 답은 간단하지. 환자는 환자야. 개인적인 감정이랑은 분리해야지. 그게 쉽지 않아요. 물론이지. 특히 그 사람이 자네한테 상처를 준 사람이라면. 지호는 커피잔을 2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빚 갚느라 몸이 망가지셔서 제가 의대 다닐 때였어요. 김 교수의 표정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랬구나. 몰랐네. 그때 힘들었겠어. 지나간 일이에요. 지나갔어도 상처는 남는 법이야. 김 교수는 창밖을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지호, 내가 하나만 물어볼게. 자네는 그 환자를 치료하고 싶은가? 아니면 외면하고 싶은가? 지호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는 자신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증오하는데 동시에 의사로서의 의무가 자네를 붙잡는 거지. 네. 김 교수는 지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내가 답을 줄 순 없어. 이건 자네가 결정해야 할 문제야. 다만 하나만 기억하게. 증오는 자네 자신을 더 힘들게 만들어. 그 사람이 아니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 나중에 후회하지 않았으면 좋겠네. 그게 제일 중요해. 지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섰습니다. 조언 감사합니다, 교수님. 언제든 다시 오게. 커피라도 한잔하면서 연구실을 나온 지호는 복도 창가에 섰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어요. 수많은 건물들, 바쁘게 움직이는 차들. 그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뭘 원하는 거지? 복수? 아니면 뭐?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호출기가 울렸습니다. 지호는 허리춤의 호출기를 확인했어요. 9층 간호사 스테이션. 급한 메시지였습니다. 906호 강만복 환자 응급 상황. 지호는 즉시 달렸습니다. 계단을 뛰어내려가 9층에 도착했어요. 906호실 앞에는 이미 간호사 2명이 서 있었습니다. 교수님, 환자분이 갑자기 호흡곤란 호소하시고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고 있어요. 지호는 병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만복은 침대에서 숨을 헐떡이고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고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산소 6리터로 올려요. 바이탈 사인 체크하고. 간호사가 재빨리 산소량을 조절했습니다. 지호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의학적 처치를 위해서였지만 그 마른 손의 떨림이 손바닥으로 전해졌습니다. 천천히 숨 쉬세요. 제 호흡 따라 하세요. 하나, 둘, 셋 들이쉬고 하나, 둘, 셋 내쉬고. 만복은 지호의 목소리에 집중하며 호흡을 맞추려 애썼습니다. 점차 호흡이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산소 포화도가 올라갔습니다. 산소 포화도 92%요. 계속 모니터링 하세요. 지호는 여전히 만복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만복이 가까스로 입을 열었어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돌봐주시는 분이 있을 줄은. 지호는 아무 말 없이 손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간호사에게 지시했어요. 경과 관찰하고 이상 있으면 바로 연락 주세요. 네, 교수님. 지호는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그는 잠시 벽에 기댔어요.
아버지의 손, 그 마르고 거친 손의 온기가 아직도 손바닥에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30년 전에도 이렇게 마른 손이었나?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자신의 손을 잡아주던 기억은 있었지만 그때 그 손이 어땠는지는 기억나지 않았어요. 지호는 천천히 자신의 진료실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증오와 연민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입원 5일째가 되었습니다. 지호는 여전히 최소한의 의학적 처치만 지시했어요. 회진 때 906호실에 들르지만 만복과는 눈도 마주치지 않았죠. 차트만 보고 간호사에게 지시만 내리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만복의 상태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어요. 영양주사를 맞고 식사량도 조금 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수술을 하기엔 몸 상태가 좋지 않았죠. 적어도 2주는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11월 23일 저녁 6시, 지호는 마지막 수술을 마치고 집으로 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간호사 스테이션에서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교수님, 906호 강만복 환자, 갑자기 호흡곤란 심해졌어요. 지호는 가운을 다시 입고 9층으로 뛰어갔습니다. 병실로 들어서자 만복이 침대에서 몸을 앞으로 구부린 채 거칠게 숨을 쉬고 있었어요. 산소 포화도 모니터가 경고음을 내고 있었습니다. 산소 8리터로 올려요. 기관지 확장제 네뷸라이저 준비. 간호사들이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지호는 만복의 등을 받쳐주며 앉게 했어요. 똑바로 앉으세요. 숨 천천히. 제 호흡 보세요. 하나, 둘, 셋, 들이쉬고. 하나, 둘, 내쉬고. 만복은 지호의 지시를 따르려 애썼습니다. 그의 손이 침대 시트를 꽉 움켜쥐고 있었어요. 지호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힘 빼세요. 긴장하면 더 힘들어요. 10분쯤 지났을까요? 만복의 호흡이 점차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산소 포화도가 92까지 올라갔어요. 지호는 청진기로 폐음을 확인했습니다. 일단 괜찮습니다. 오늘 밤은 산소 농도 높여서 유지하고 내일 아침에 다시 볼게요. 만복이 가까스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지호는 대답 없이 돌아서려다 멈칫했어요. 만복이 작게 덧붙였습니다. 선생님 목소리 참 편하네요. 우리 아들 목소리랑 비슷한 것 같아서. 지호의 등이 굳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병실을 나왔어요. 밤 10시, 지호는 집에 가지 못했습니다. 만복의 상태가 신경 쓰여서 병원에 남기로 했죠. 당직실에 들어가려다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9층으로 다시 올라갔어요.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환자들은 대부분 잠든 시간이었죠. 지호는 906호실 앞에 섰습니다.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그는 문을 열지 않고 복도에 서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안에서 낮은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르신, 아까 괜찮으셨어요? 많이 놀랐겠어요. 옆 침대 환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만복이 대답했어요. 네, 괜찮습니다. 저 선생님이 잘 봐주셔서. 담당 의사 선생님 참 좋으신 것 같던데요. 무연고 환자한테 저렇게 신경 쓰는 거 보기 드물어요. 만복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그러게요.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 선생님한테서 익숙한 느낌이 들어요. 익숙해요? 네. 목소리도 그렇고 뒷모습도 그렇고 우리 아들이 생각나요. 지호는 문 앞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아들분이 계세요? 만복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있었죠. 지금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30년 전에 제가 버리고 갔으니까요. 왜요? 도박 빚 때문이었어요. 2천만 원. 그때는 엄청난 돈이었죠. 빚쟁이들이 가족한테 손대겠다고 협박했어요. 그래서 제가 사라지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옆 침대 환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나중에라도 연락하시지 그러셨어요. 못했어요. 무슨 얼굴로. 아들이 23이었는데 의대 다니고 있었어요. 공부 잘하는 애였죠. 그의 등록금까지 날렸는데 무슨 낯짝으로 찾아가요. 만복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였습니다. 그냥 멀리서라도 잘 사는지 확인이라도 하고 싶었는데 그것도 못했어요. 겁이 나서 혹시 쟤 때문에 망쳤을까봐 많이 후회되시겠어요. 매일 후회했어요. 쪽방에서 혼자 있으면 자꾸 그의 얼굴이 떠올라요. 5살 때, 10살 때, 20살 때, 그 애가 저보고 아빠라고 부르던 목소리가 자꾸 들려요. 복도의 지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만복이 계속 말했어요. 하나 남은 게 있어요. 지호, 우리 아들 5살 생일 때 제가 만들어준 나무 트럭이요. 작은 거예요. 나무 깎아서 빨갛게 색칠한. 그걸 아직도 갖고 계세요? 네. 쪽방에 있어요. 30년 동안 가지고 다녔어요. 왜 버리지 않으셨어요? 만복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작게 말했어요. 그걸 보면 제가 완전히 나쁜 사람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때는 분명히 아들을 사랑했었으니까요. 그 증거를 버리면 진짜 아무것도 안 남을 것 같았어요. 지호는 문 앞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어요. 그 트럭 때문에 굶은 적도 있어요. 누가 1,000원 준다고 했는데 안 팔았거든요. 술 살 돈이 없어도 그건 못 팔겠더라고요. 아드님이 그걸 알면 좋아하시겠어요. 아니에요. 이미 늦었어요. 그 애는 아마 저를 죽도록 미워할 거예요. 당연한 거죠. 저는 도망친 비겁한 아버지니까요. 만복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만 봤으면 좋겠어요. 잘 살고 있는지만 알고 싶어요. 그리고 미안하다고 한마디만 하고 싶어요. 복도의 지호는 더 이상 듣지 못하고 몸을 돌렸습니다. 그는 계단 쪽으로 걸어가 벽에 기댔어요. 30년 동안 쌓아온 증오의 벽에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트럭, 그 트럭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고? 지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5살 생일날이 떠올랐어요. 아버지가 밤새 나무를 깎아 만들어준 빨간 트럭. 바퀴도 굴러가고 짐칸도 열리는 그 작은 트럭. 어린 지호는 그걸 얼마나 아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트럭을 아버지가 30년 동안 간직했다니, 굶으면서도 팔지 않았다니. 지호는 주먹으로 벽을 쳤습니다. 세계는 아니었어요. 그저 복잡한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던 겁니다. 아버지도 후회하며 살았던 거구나. 나만큼이나 괴로웠던 거구나. 그날 밤 지호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이번 7일째 아침, 암센터 컨퍼런스룸에서 주간 케이스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10여 명의 의료진이 모여 앉아 환자들의 차트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김 교수가 만복의 차트를 펼쳐들었습니다. 강만복 환자 67세 남성, 폐암 3기입니다. 영양 상태가 조금 나아지긴 했는데 여전히 수술 리스크는 높습니다. 젊은 레지던트가 CT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림프절 전이가 광범위하고 환자 나이도 고려하면 수술보다는 보존적 치료가 나을 것 같은데요. 다른 전임의가 거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성공률이 50%도 안 되는데 굳이 수술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김 교수가 지호를 바라봤습니다. 지호 교수, 주치의로서 의견은? 지호는 차트를 보며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수술하겠습니다. 컨퍼런스룸이 조용해졌습니다. 레지던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교수님, 그런데 이 환자는 무연고자라 수술 후 케어도 문제고 수술 안 하면 6개월입니다. 수술하면 최소 30% 생존 가능성이 있어요. 김 교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지호, 확신하는 건가? 지호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알겠네. 그럼 수술 일정 잡도록 하지. 회의가 끝나고 지호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그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왜 이러는 거지? 왜 아버지를 살리려고 하는 거지?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 지호는 수술 동의서를 들고 906호실로 향했어요. 처음으로 아버지와 제대로 앉아서 이야기를 나눠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만복이 침대에 반쯤 기대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환자분, 만복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호는 의자를 당겨 침대 옆에 앉았어요. 수술 관련해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 지호는 동의서를 펼쳤습니다. 그러나 설명을 시작하기도 전에 만복이 그를 빤히 바라보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지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아버지와 눈을 마주쳤죠. 만복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지호의 얼굴을 위에서 아래로 훑어봤어요. 눈, 코, 입, 턱선. 30년이라는 시간이 변화시켰지만 그 속에는 여전히 어린 아들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만복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선생님, 실례지만 성함이. 지호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강지호입니다. 만복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지호? 그럼 혹시? 네, 맞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만복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호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지호야, 정말 내 아들 지호가? 지호는 아무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수술 설명 들으시겠습니까? 만복은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려 했어요. 지호에게 손을 뻗었습니다. 지호야, 아빠야, 아빠. 이렇게 의사가 되었구나. 아빠가 얼마나. 앉아 계세요. 몸 상태 안 좋으신데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지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만복은 그 차가움에 얼어붙었어요. 그는 천천히 다시 누웠습니다. 지호야, 내 엄마는 잘 계시니? 지호는 동의서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만복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어머니는 15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만복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 아버지가 남기고 간 빚 2천만 원. 그거 갚느라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시다가 쓰러지셨어요.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제가 의대 다닐 때였어요. 만복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안 돼. 은숙이가 죽었다고? 장례식도 제대로 못 치렀습니다. 돈이 없어서 병원 장례식장 제일 작은 방에서 3일장으로 치렀어요. 만복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죽였네. 내가 은숙이를 죽인 거네. 지호는 감정 없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어요. 그러니까 놀라실 필요 없어요. 아버지가 우리 떠나신 순간부터 예상된 일이었으니까요. 만복은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렸어요. 미안해. 지호야, 정말 미안해. 아빠가 잘못했어. 지호는 다시 동의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수술은 일주일 후입니다. 확장 폐절 제술로 진행하고요. 성공률은 약 40%입니다. 여기 사인하시면 됩니다. 만복은 동의서를 보지도 않았어요. 그는 계속 지호를 바라봤습니다. 지호야, 아빠 수술 안 받을게. 그냥 이대로 죽을게. 환자의 일방적인 치료 거부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아빠는 죽어 마땅해. 너희를 그렇게 만든 인간이 무슨 낯짝으로. 지호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가 수술한다고 했잖아요. 제 환자는 제가 결정합니다. 만복은 멈칫했어요. 지호는 펜을 만복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여기, 그리고 여기 사인하세요. 만복은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서명란에 이름을 적었어요. 글씨가 삐뚤빼뚤했습니다. 수술 준비는 간호사가 다시 설명드릴 겁니다. 지호는 일어섰습니다. 만복이 다급하게 말했어요. 지호야, 잠깐만. 아빠가 할 말이. 더 하실 말씀 없으시면 이만 가보겠습니다. 지호야,
지호는 돌아보지 않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만복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복도에 선 지호는 벽에 기댔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처음으로 아버지와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니, 대화라고 할 수도 없었죠. 그는 냉정하게 사실만을 전달했고 아버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증오, 분노, 그리고 묘하게도 죄책감까지. 내가 왜 죄책감을 느끼는 거지? 잘못한 건 저 사람인데. 그러나 아버지의 우는 얼굴이 자꾸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지호는 천천히 자신의 진료실로 돌아갔어요. 그날 밤 그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수술 전날 밤 11월 30일 지호는 병원을 나서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7시 아버지의 수술이 예정되어 있었어요. 6시간이 걸릴 대수술이었죠. 성공률 40%, 그리 높지 않은 확률이었습니다. 지호는 주차장으로 가다가 발걸음을 멈췄어요. 그의 머릿속에는 며칠 전 들었던 아버지의 말이 맴돌았습니다. 지호 5살 때 만들어준 나무 트럭. 쪽방에 아직도 있어요. 지호는 휴대폰을 꺼내 만복의 차트를 확인했습니다. 주소 서울시 용산구 후암동 37-12 대성여관 3층 302호. 그는 차에 시동을 걸었어요. 밤 10시 서울역 뒤편의 쪽방촌. 낡은 건물들이 빼곡히 들어선 좁은 골목이었어요. 대성여관이라는 간판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지호는 좁은 계단을 올라 3층에 도착했어요. 302호. 녹슨 문패가 달린 방문 앞. 지호는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냈습니다. 병원에서 환자의 소지품을 보관할 때 받아둔 것이었죠. 열쇠를 돌리자 뻑뻑한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어요. 전등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깜빡이는 형광등 불빛이 방 안을 비췄어요. 3평도 안 되는 좁은 공간. 낡은 이불이 구겨진 채 놓여 있고 플라스틱 옷장 하나, 작은 선반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퀴퀴한 냄새가 났어요. 지호는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선반 위에 낡은 약병 몇 개, 소주잔, 그리고 빨간 나무 트럭 하나. 지호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그는 천천히 선반으로 다가갔습니다. 손을 뻗어 트럭을 집어들었어요. 30년 전 그 트럭이었습니다. 색은 많이 바랬고 바퀴 하나는 부러져 있었지만 여전히 그때 그 모습이었죠. 지호는 트럭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묵직한 무게감, 나무의 거친 촉감, 그리고 바닥에 새겨진 작은 글씨. 지호에게 아빠가. 서툰 글씨체였지만 정성껏 새긴 흔적이 역력했어요. 지호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왜 이걸 버리지 않았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팔면 술이라도 살 수 있었잖아요. 밥이라도 먹을 수 있었잖아요. 왜 이걸?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30년 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지호는 트럭을 가슴에 안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아버지, 아버지는 저를 사랑했던 거예요? 그럼 왜 떠났어요? 왜 우릴 혼자 두고 갔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좁은 쪽방에는 지호의 흐느끼는 소리만 메아리 쳤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지호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는 트럭을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었어요. 아버지를 살려야겠어. 내가 의사가 된 이유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니까. 지호는 쪽방을 나섰습니다. 그의 마음은 결정되어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7시 수술실. 지호는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손을 씻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며 그는 다짐했어요. 최선을 다하자. 이건 더 이상 복수가 아니야. 이건 내 아버지야.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마취된 만복이 수술대 위에 누워 있었어요. 지호는 메스를 들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6시간의 사투가 시작되었습니다. 폐를 절개하고 암 조직을 제거하고 림프절을 청소했어요.
출혈이 있었고 혈압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지호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수혈 준비, 혈압 유지, 간호사들이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지호의 손은 정확했고 판단은 신속했어요. 그는 모든 기술과 경험을 쏟아부었습니다. 오후 1시 마지막 봉합이 끝났습니다. 수술 종료, 회복실로 이송합니다. 간호사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지호는 마스크를 벗으며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성공이었어요. 오후 4시 회복실, 만복이 천천히 깨어났습니다. 희미한 시야에 흰 천장이 보였고 곧 아들의 얼굴이 보였어요. 호야? 지호는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네, 아버지. 수술 잘 끝났어요. 만복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왜 나를 살렸어? 나는 죽어도 그런 말하지 마세요. 지호는 가방에서 빨간 트럭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손에 쥐어줬어요. 만복은 트럭을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게 어떻게? 어젯밤에 쪽방에 다녀왔어요. 이거 아직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만복은 트럭을 떨리는 손으로 쥐었어요. 지호야, 미안하다. 아빠가 정말 알아요. 지호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30년 동안 이걸 간직하신 거 알아요. 그래도 자식인 저를 그리워하신 거 맞죠? 만복은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래, 아빠는 너를 사랑했어. 지금도 사랑해. 근데 비겁해서 도망쳤어. 미안해. 지호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도 힘들었던 거 알아요. 빚쟁이들이 우릴 위협했다는 것도, 아빠가 사라지는 게 우릴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하신 것도. 어떻게 알았어? 며칠 전에 들었어요. 아빠가 옆 침대 환자분한테 하신 얘기. 만복은 놀란 표정으로 지호를 바라봤어요. 그럼 그때부터 알고 있었어? 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리고 쪽방에 가서 이 트럭을 보고 결심했어요. 아빠를 살리기로. 만복은 아들의 손을 꽉 쥐었어요. 고맙다. 나는 자격도 없는데. 아버지. 지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미안해요. 30년 동안 아빠를 미워했어요. 근데 이제 알겠어요. 아버지도 어쩔 수 없었다는 거. 후회하며 사셨다는 거.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지나간 일 다 잊고 앞으로 우리 잘 살아봐요. 제가 낫게 해드릴게요. 지호야, 이제 시작이에요. 남은 시간 우리 제대로 된 부자로 살아요. 만복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지호도 아버지의 손을 잡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30년 만의 화해였습니다. 창밖으로 겨울 햇살이 비쳐 들어왔어요. 따뜻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2026년 5월, 서울에는 봄이 완연했어요. 서울 메디컬 센터 정원에는 철쭉이 만개했고 벤치마다 햇볕을 쬐이는 환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만복은 기적처럼 회복했어요. 완치라고 말할 수는 없었지만 일상생활을 되찾을 만큼 건강해졌죠. 더 이상 산소호흡기가 필요 없었고 체중도 10kg 가까이 늘었습니다. 70세를 바라보는 나이지만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어요. 오후 2시, 지호는 휠체어를 밀며 병원 정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휠체어에는 만복이 앉아 있었어요. 사실 이제는 휠체어가 필요 없었지만 지호가 조심스러워서 아직 사용하고 있었죠. 아빠, 여기 햇빛 좋죠? 응, 정말 좋다. 이렇게 봄을 다시 볼 줄 몰랐어. 만복은 활짝 웃으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분수에서 물이 솟아올랐고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이렇게 감사한 일인지 처음 알았어요. 간호사 한 명이 지나가다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강 교수님, 환자분 정말 많이 좋아 보이세요. 지호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덕분에 잘 회복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부자 사이인 줄 몰랐어요. 둘이 너무 닮으셨어요.
만복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우리 아들 잘생겼죠? 아이고, 아버님. 자식 자랑은 끝이 없으시네요. 간호사는 웃으며 지나갔어요. 만복이 지호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지호야, 정말 고맙다. 아빠는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된 게 자랑스러워. 무슨 말씀을?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거예요. 아니야. 넌 의사로서 해야 할 일 이상을 했어. 아빠를 다시 아들로 받아준 거잖아. 지호는 휠체어를 멈추고 아버지 옆에 앉았어요. 아빠, 이제 퇴원 날짜 잡아야 할 것 같아요. 만복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퇴원? 진짜로? 네. 의학적으로는 더 이상 입원이 필요 없어요. 외래로 경과 관찰하면 돼요. 그럼 아빠는 어디로 가야 하지? 쪽방은 이미 저희 집으로 가시면 되죠. 만복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호를 바라봤어요. 지호 집에 아빠가? 네. 방 하나 비워뒀어요. 이제 아빠 방이에요. 만복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지호야, 아빠가 정말 같이 살아도 되는 거야? 당연하죠. 이제 제대로 된 아버지랑 아들로 살아야죠. 만복은 지호의 손을 꽉 잡았어요. 고맙다, 아들아. 일주일 후, 지호의 아파트, 강남구 대치동의 깔끔한 30평대 아파트였어요. 지호는 만복을 부축해서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조심하세요, 아빠. 어휴, 괜찮아. 이제 혼자서도 잘 걸어. 거실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지호는 한쪽 방문을 열었습니다. 여기가 아빠 방이에요. 침대랑 옷장 새로 샀어요. 만복은 방 안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줘서 고맙다. 당연한 거예요. 편하게 지내세요. 만복은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파트 단지에 녹지가 보였고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쪽방에서 살았던 그에게는 꿈 같은 풍경이었어요. 저녁 6시, 지호는 주방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생선을 굽고 나물을 무쳤어요. 만복은 거실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지호야, 아빠가 할게. 내가 하루 종일 수술하고 왔는데. 괜찮아요. 아빠는 쉬세요. 영양 섭취 잘 하셔야 해요. 그래도 걱정 마세요. 요리 좋아해요. 식탁에 음식이 차려졌습니다. 소박했지만 정성이 담긴 저녁상이었어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30년 만에 함께하는 식사였죠. 많이 드세요, 아빠. 그래, 내가 차려준 밥. 정말 먹어보고 싶었어. 만복은 숟가락을 들며 먹먹한 표정을 지었어요. 밥을 한술 떠서 입에 넣는 순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왜 그러세요? 아니야. 너무 좋아서 그래. 이게 꿈만 같아. 지호도 코끝이 찡했어요. 앞으로 매일 함께 먹을 거예요. 그래. 고맙다. 식사를 마친 후 지호는 거실 선반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빨간 나무 트럭이었어요. 그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선반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아빠, 이건 우리 집 보물이에요. 만복은 트럭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30년 동안 지킨 것도 보람이 있네. 이게 있었으니까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었어요.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어요. 고층 빌딩들의 불빛, 한강의 다리들, 움직이는 차량들의 불빛. 만복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호야, 아빠가 앞으로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 지호는 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이미 좋은 아버지예요. 30년 동안 저를 잊지 않으셨잖아요. 그래도 아빠는 너무 많은 잘못을. 됐어요, 아빠. 이제 앞만 봐요. 과거는 과거예요. 만복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결혼하면 아빠가 손주도 볼 수 있을까? 지호는 웃었어요. 당연하죠. 아빠 건강하시면 손주 많이 보셔야죠. 그럼 좋겠다.
아빠가 손주들한테는 좋은 할아버지가 되고 싶어. 될 수 있어요. 충분히 시간 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만복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호에게 말했어요. 지호야, 정말 고맙다. 내가 아빠를 용서해줘서 저야말로 고마워요. 돌아와줘서. 만복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지호는 혼자 거실에 남아 어머니 사진 앞에 섰어요. 작은 액자 속에서 어머니가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아버지 용서했어요. 그리고 이제 함께 살기로 했어요. 어머니도 기뻐하시죠? 사진 속 어머니는 여전히 따뜻하게 웃고 있었어요. 마치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인생은 때로 잔인했지만 때로는 기적을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도박으로 가족을 잃었던 아버지가 30년 후 아들의 환자가 되고 그 아들이 아버지를 살리고 용서하는 이야기. 엇갈렸던 운명이 다시 만나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이야기. 만복과 지호의 삶은 이제 새로운 장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후회와 증오의 시간은 끝났고 용서와 사랑의 시간이 시작된 것입니다. 30년간 간직한 작은 나무 트럭이 증명했듯이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숨어 있었을 뿐이죠. 그리고 이제 그 사랑은 다시 꽃 피우고 있었습니다.